지금 우리가 이 정도 먹고 사는 거에 다 그분들의 그런 희생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니까 네네. 배려 또 보상도 해드려야 된다면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김능환이라는 사람이 2012년에 대한민국은 3.1운동 때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불법 지배입니다. 이 지배의 성격을 규정을 하지 않고 한일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한일협정에 의해서 개인이 청구할 권리가 막힌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판결을 해놨고 네. 2018년에 그 판결을 악용을 해서 문재인 대법원이 대형 사고를 저지른 거죠. 구체적으로 배상 판결까지 해서 행동에 네. 옮길 수 있도록 만들었죠. 예. 여기에는 그 일반이 차감하는 반일 감정이나 일본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의 고통과 냉정한 국제정치 그리고 국제법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일본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또 피해자들 중에 이제 또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네, 예. 그런데 국제법과 국제정치는 냉혹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냉정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저기 뭐 냉정하게 말하면은 진짜로 어떤 강제 집행이 일어나서 이게 만약에 국제법정에 가면은 대한민국하고 사법부는 개망신을 당합니다.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뭐, 국제중재위원회 성서폐쇄의 같은 데 문제의 가면 문제가 아니라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본능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있거나 뭐 좋은 의미의 또 경쟁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건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좋은 에너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정치권이나 일부 사회단체들이 정파적이거나 혹은 시민단체라고 하는 걸 이제 빌미로 해서 이걸 악용하고 착취하는 거죠, 사실은. 네. 일본의 무엇이 문제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제가 인류나 우리 한국인에게 어떤 구체적인 일을 저질렀고 이걸 따져보면은 이러한 논리와 이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이를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어느 역사적 시대에 일어났던 중요한 그 팩트를 가려서 진실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무슨 뭘 일어나면은 전혀 이 상당히 그 전도된 혹은 아주 애매한 그걸 가지고 반일 죽창 들어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말하자면은 그 정념들이 막 분출을 하죠. 그러니까 친중 좌파는 예. 죽창을 선동을 해서 예. 한미일 삼각관계를 깨려고 선동을 하고. 그렇죠. 우파는 또 어때요? 보수 우파는? 사실은 뭐 우파 뭐 언론도 상당한 우파가 있는데 언론이 진실을 알리는 대신에 예? 또 저런 감정에 편성을 하거나 또 정치권 제도권 정치권은 표를 시켜서 표편을 합니다. 예. 뭐 언론 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좋은 말하자면은 발행부수 늘리고 청취를 올리는데 제일 좋은 소재죠. 그러니까 웬만한 게 반일이야. 그러니까 반일을 왜 해야 되는지 냉정하게 짚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문제가 들어가면 이게 저기 종중 좌파들이랑 같은 입장을 가지고 반일을 해요. 좌파 우파 관계없이 그 문제는 일종의 터부가 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지자 진실을 가리자. 터부다기보다도 꿀단지지. 아니니까 우리 일반 꿀 빠는 거예요. 반일에서 꿀 빠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우민화시키고 분노 일으켜서. 그 사람들은 꿀을 빨고 일반 국민들이나 또 뭐 웬만한 걸 가진 지식인들한테는 이게 터부가 돼서 정말 그 꿀단지 파는 사람들한테 당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2012 김능환 대법관의 판결이 웃기는 거고 그것에 바탕하는 2018 판결은 그거대로 집행해서 그게 만약에 거기에 일본 기업들이 불복을 해가지고 국제중재재판소 가면은 대한민국과 사법부가 개망신을 하는 개판 판결인데 개판 판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 이른바 보수 우파 뭐 보수 정론지라는 조선이나 동아는 야 이거 문제 있는 판결이야. 이거 우리 감정과 달리 냉정한 법리가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
조선 사설 한번 보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 뭐 사돈 낱말에 그러니까 판결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법조가 못할 짓을 저지른 거다. 뭐 대한민국 대법원이 왜 이렇게 다 폭도스러워졌냐. 이런 비판은 단 한 줄도 없어요. 당시 조선일보 그렇죠. 비판에. 그 동아일보로 가면은요. 한술 더 떠요. 비약이죠, 뭐. 여기는 동아일보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까 일본은 지금 과오를 반성하세요. 과오 반성하지 않으면 그거는 전부 지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역 피해자 170만 명에게 무려 6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일제가 전쟁은 잔혹하게 했어도 민간인 학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난징 학살 같은 게 제일 큰데 난징 학살 같은 게 제일 큰데 그거 다 해도 물론 사람을 머릿수로 따진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한 50만 뭐 이런 정도예요. 100만이 안 돼. 그런데 독일은 1700만 뭐 1600만 이렇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나치 독일은 뿐만이 아니라 이 집 여기서 말하는 강제노역 피해자는 진짜로 수용소야. 수용소입니다. 예. 사람 가다 놓고 일 시키다가 만약에 병에 걸려서 일 못하면 그게 만약에 슬라브인이나 혹은 그게 만약에 유대인 같으면 그냥 데려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구덩이 파놓고 묻어버리죠. 예. 그냥 죽여버린다고. 그런데 우리 강제징용은 이게 뭐라 그럴까 결과적 강제징용이거든요. 보통 이게 뭘로 시작했냐면 잘 아시지만 일단 취업으로 시작을 해. 취업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리타양 일본에 갔어. 예. 홋카이도 무슨 광산에 갔어. 날씨는 추워.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나중에 알고서야 밥을 많이 줬다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일본 사람 먹는 것만큼 준 거라. 공깃밥만큼. 거기다 우메보시 하나 얹어서. 그렇죠. 예. 이른바 일본 말로 닭구왕. 예. 노란무 한 두세 개 해서.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많이 먹잖아요. 기골이 장대하고. 예. 식은땀 줄줄 나고 눈알이 팽팽 돌지. 그렇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야 자기 나라 전쟁이니까 덴노 걔들은 천황 이름만 나오면 그때는 이렇게 머리를 땅에 박을 정도예요. 그렇죠. 말하다가 네. 덴노 천황 소리만 나오면 그런 종류의 그 전쟁 기계로서의 정신무장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임금만이 준다 그래서 그거든. 그랬더니 굶겨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말은 안 통해. 그 저항을 하면 또 전시 법률위에서 처벌받아. 나 나 취업계약 파기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면 전시 법률위에서 처벌받아.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 강제노동, 강제징용이다. 사실은 뭐 말장난이 아니라 시원적 강제징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엔 취업으로 시작한다고. 형식상으로도 어쨌든 간에 그런 도장이 찍히고 그다음에 또 상당한 부분은 뭐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또 삐끼들이 돌아다니지. 그리고 또 급여도 뭐 상당히 많이 받기도 하고 브로커들이 브로커들도 받고 그다음 또 징용을 하면서 참 선금도 고생하는 사람도 받고 있고 또 그 징용의 노무 장소에 따라서도 많이 달랐습니다. 상황도 다르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전시에서 하나 확실한 건 그러니까 한국인만 따로 이렇게 일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니죠. 일본인과 같은 조건에서 일한다고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전쟁에 동원된 그 강제징용이다. 강제징용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그때 저기 그 동경 이케부쿠로에서 그 조그만 중소기업 하셨어. 돌아가신 선친이. 근데 이 양반이 17살에 그 광주 학생운동 터졌을 때 전주 신흥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거든. 그래서 일제 때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한 1년 가까이 감옥을 살았어요. 일제가 미성년자 감옥을 잘 안 살렸어요. 이 양반이 그 이케부쿠로에서 그거 하면서 그 중소기업 조그만 거 제조업, 조그만 제조업, 우리 제조업 공장 하면서 그 사할린이나 이런 데서 그 홋카이도 같은 데서 이렇게 사할린인가 홋카이도인가 그 탈출해 온 사람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신분 세탁해서 보내는 작업을 하셨어요. 정말. 네.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들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그야말로 예. 정말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강제징용 당한 거야. 맞아. 그렇지 맞아. 왜냐면 아니 돈 번다고 해서 왔는데 네. 말은 안 통하고 군기는 빡세고 작업 기율은 빡세고 대들면은 그 전시니까 처벌 당하고 그렇죠. 네. 튀면은 더 처벌 당하고 밥은 제대로 안 주고 그 일본 관점에서는 제대로 줬어. 근데 우리 밥통은 커. 그게 튀는 거죠. 저기 부친 선친 말씀하시 그저도 선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아, 브로커들한테 대충 속셈을 알아서 그 브로커를 피해 다니면서 그걸 안 찍었대요. 그렇지. 그 나이 때, 그 나이 때 브로커들이 예, 또 이게 예. 순사 데리고 다니면서 은근히 또 뒤에 병풍 세워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참 예. 다행이었죠. 집안으로서는. 근데 그 형식은 일단 취업이라고. 그렇죠.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뭐, 현장에 가면 대부분의 현장에서 일본 사람이랑 동일한 조건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말하자면 한일 협정을 맺어놓고 난 뒤에 국가가 해서 최소한 인적 그다음에 명예 보상을 했고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런 우리 히스토리가 있는데 28년 대법원 판결 혹은 12년부터 해가지고 이런 판결의 문제점을 전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사실 체계적으로 판정을 하면 국민들한테 특별히 뭐 판결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할 건데 뭐 죽창 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을 건데 조선노화까지도 같이 박수 쳤으니까 결국 뭐 거의 찬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문명국가 같으면은 그 판결이 정확하다고 하면은 강제 집행해가지고 국제재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잖아. 이유가 있거든. 그렇죠. 백전백패니까. 백전백패 중재재판소 가면 이거 백전백패. 그러니까 그건 그게 판결의 어떤 성패를 떠나가지고 또 우리 사법부는 또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판결인데. 김동완은 개인은 아니고 주심이지. 주심이지.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법원은 그 대법원 전체죠. 그 당시 대법원 멤버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짜 맞춰 가지고 하는 것들은 정말 좀 진절머리가 납니다. 근데 사실은 일본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를 하고 또 일본과 협력을 하면서 또 아주 선의 경쟁하기 위해서는 진짜 비판을 해야죠. 네. 어제 사실은 백모 선생님이 이제 네. 굉장히 잘 정리를 하시던데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굉장히 제가 중요한 들어가기 전에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지금 이 백모가 하는 이런 말을 못해. 이런 말 하게 되면 사법부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게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가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떠들어온 언론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는 거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못하죠. 예. 못해요. 예. 우리라도 해야지 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수우파 제가 보기에는 전응이에요. 전응이고 국민을 뭐라 그럴까 이 오민화시키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그래가지고 빨대 받고 있는 거예요. 국민 예. 수준 낮춰놓고 내가 선동할 때 너는 뛰어. 그리고 내가 선동 안 하면 너는 깔아 앉아 있어 이거야. 그렇죠. 내가 큐 주면 뛰어. 네. 내가 큐 안 주면 너는 얌전히 있는 거야.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파블로프의 개. 조선과 동아는 우리를 파블로프의 개로 만들고 있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를 생각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우리 조선이 바람 불면 그때 뛰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넌 앉아야 돼. 뛰어, 앉아, 뛰어, 앉아. 이 조건 반사 동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대중을. 반의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 자, 일제의 근본 문제가 화혼양제라고 대표가 되는 물신숭배와 신토를 절대국교로 만든 데 있다. 이런 얘기를 조선이나 동아가 한 적 있나? 감도 없죠. 예. 우남이승만만 먼저 했죠. 그래 놓고 조선 동아가 혹은 그러한
보수 우파의 정신적 지도 혹은 한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도층인가? 이게 일제의 근본 문제예요. 그렇죠. 현대 문명이 어떻게 무신숭배냐. 현대 문명 아래는 진실 존중이라는 르네상스가 깔려 있고 현대 문명 아래에는 개인과 자유와 실존이라는 프로테스탄티즘이 깔려 있는데 예, 예. 이건 정신이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요. 의외로 모르는 게 뭐냐면 신토가 메이지 유신 때 의도적으로 절대 국교로 만들어졌다. 그걸 주장한 자들이 국학파다. 예, 이름이. 예. 그런 얘기 조선이나 동아에서 쓴 적 있나? 뭐 없죠. 학교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아주 드물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의 지적 수준을 완전히 깔아놓고 반일하고 딱 휘파람 불면 팔짝 뛰게 만들고 죽창 휘파람 딱 뛰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의 반일이 다 엉터리인 게 청일전쟁 때문에 중국이 공산주의로 가는 급진화가 시작됐다. 러일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공산혁명으로 가는 급진화가 시작됐다. 그러면서 일제가 이러한 물신숭배로 승승장구하게 되니까 정신이나 가치나 도덕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냥 무조건 약육강식 다 이기는 게 최고다. 이 풍조가 유럽까지 휩쓸어서 나치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 한 사람 있나? 없습니다. 그건 아마 백모 제일 지금 아마 저 세계 학계에서도 드물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래도 가끔 있어. 그 러일 전쟁과는 있어. 그건 제가 책을 봤고. 그 다음에 일제가 태평양 전쟁 말기에 극악한 발악을 해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얄타에서 한반도를 소련한테 내준다. 그런 것을 해서 우리 분단에 씨앗을 깔았다. 이런 비판한 적 있나? 없습니다. 없잖아.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아니 전쟁에 졌으면 졌지. 내려와서 장개석군한테 투항할 수도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야 일본군은 앞으로 저기 후지안성 아니면 산동 칭다오에 다 모여. 예, 예. 딱 중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국에서 배가 오면 질서 있게 퇴각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느닷없이 소련한테 가서 비행기까지 줬어요. 비행기, 대포, 전차, 뭐 자동차, 소총, 탄약 100만 명이 쓰던 거를 그게 다 모택동군한테 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찍 통박 빨한 거지. 야 공산화해. 이거지. 그 다음에 일제가 그러고 나서 전쟁 지고 나서 그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린 희생자다. 우리 뭐 그때 게임대로 했지. 우리가 특별히 나쁜 거 있냐. 일본 지배층이 그 생각해왔잖아. 최근까지. 그 다음에 중국 키우기에 앞장섰죠. 80년대 초부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판이 어지러워져야 일본이 숨쉰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었으니까 그 자들이. 이 지배층이. 그 다음에 조총련 방치하고 조총련 키워주고 제일교포 북송시키고 그 다음에 조총련 대북송금 그대로 방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영해축소에서 저렇게 그냥 동해랑 그 스시마 해협이 완전히 그 러시아 배, 중국 배의 앞마당이 되도록 만들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고. 저거 우리가 나라 망하냐 안 망하냐 할 때요. 2차 오일쇼크 때 78년도에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등짝에 대고 칼 찔른 거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제가 진짜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일제와 일본이. 근데 이런 얘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일교포 북송은 반인류 범죄라고 생각해. 아베의 죽은 외할아버지가 기시. 예. 20몇 년 동안 10만 명 보냈잖아. 최근까지도 조총련 얼마나 심했습니까? 참나. 하여튼 이게 우리 왜 온천 중에 간헐 온천 있지 않습니까? 네. 시도 때도 없이 뻑뻑거려요. 근데 네. 이 뻑뻑거리는 게 네. 그러니까 각 동아시아 뭐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은 그렇지만 이거를 정치 체제와 관계없이 기억의 정치, 소위 뭐 종족민족주의 혹은 이 과거사의 그 말하자면은 이 지배와 피지배 혹은 저항과 이 또 지배 뭐 이런 것들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근데 아까 지금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야기했는데 그걸 간헐적으로 확 키웠다가 또 쓱 사라졌다가 하고 할 때 트랜스미션을 역할을 하는 게 즉 정치적인 자산을 콜하는 정치권과 혹은 아주 정치화된 시민단체들의 그 말하자면은 대중의 정념을 확 불 붙이는데 이 그치. 언론이 그걸 쿨다운 시키고 정리를 하고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하는 거. 그냥 예. 기어같이 네, 기어가 그렇죠. 보통 이제 뭐 1단으로 해서 적당히 하다가 갑자기 기어 5단 올려서 네. 밟아버린다고요. 네. 트랜스미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참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단순히 뭐 어떤 또 일본은- 지성의 부족이 아니라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아주 간교한다. 아주 간교하죠. 예, 그 다음에 일본은 또 일본대로 일본의 그 자민당 우파 애들은 또 저기 한국에서 그 아무 개념 없는 반일이 막 불타오르면 저거 봐라 말이야. 저 이용하죠. 선진 말이야. 조선 애들 저거밖에 안 돼. 한국구 애들 저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층이냐, 지배층이냐 해서 그렇게 내가 훌륭하니까 내 아들이 국회의원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세습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죠. 민주주의라는 그 짜고 치는 거야. 조선 동아하고 일본 자민당 우파는 서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아, 참나. 이 어떤 저기 우리 한국의 주요 말하자면은 통치 혹은 뭐 정치 혹은 준정치, 준통치 사부까지 포함하면은 네. 그 수준입니다. 서로 이제 그 가장 휘발성이 큰 그리고 가장 그 파괴적인 네. 그런 요소를 자산으로 삼고 또 열심히 거기에 중개를 서서 불을 붙여주고 바람을 네. 불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 단계를 좀 넘어서야 되죠. 네. 아이고 참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이 일본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백만 말씀하신 화원양제 이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의 어떤 잘못된 사실 환상인데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적 혹은 군사지정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전히 중국은 뭐 개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굉장히 위험한 그 전체주의 유일당 국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항상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이 대립 전선이 이제 표면으로 돼서 이제 돌아설 수 없는 게 왔는데 그동안 일본은 이 중국에 대한 대립, 중국의 도발에 대한 제어 뭐 이런 전선에서 완전히 뒤로 빠져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게 한국하고 미국이 사실은 이제 노스코리아 문제, 뭐 북한 문제로 해가지고 최전선에서 사실은 막고 있는데 사실은 대중 제압도 같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냥 기지 빌려주고 무미성차했습니다. 네. 크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 내에 그 여론을 경각심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또 네. 실질적인 준비도 군사적인 준비도 하지도 않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임승차지. 무임승차죠. 뭐 네. 사실상에 보면은 그 또 일본이 뭐 보통 국가가 아니니까 자기 뭐 군비 군사 그 국방비가 1% 이상 1%를 넘어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1%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2%로 확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게 올리겠다는 거야. 앞으로 5년 걸쳐서. 올린 계획이죠. 5년, 예. 근데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다 가다가 최근에 이 중국이 일본의 앞마당 대만을 이제 바로 전쟁을 하겠다 그러면서 영공위로 공역 위로 막 포를 쏘고 뭐 바로 그냥 저기 네, 그렇죠. 전쟁하겠다. 네. 그리고 동중국에 뭐 미군 뭐 비행기하고 벌써 막 아슬아슬한 고개를 한 것도 벌써 십몇 년이 지났지만 최근에는 이거 훨씬 더 이제 더 위험스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을 시켜서 중국이 핵 미사일 도발 시험이죠. 뭐 시험 발사 도발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일본 머리 위로 넘어다니죠. 넘어잖아요.